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나토는요 지원해줄게,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벤츠는 얼마나 야비하게 나와요. 젤렌스키는 막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강대국의 좌우 수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만들어오는 쇼판을 젤렌스키가 뒤집어 엎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잘했느냐? 무기 공급 중단했고 쿠르스크가 뚫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젤렌스키의 개인적 인기는 올라갔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군은 희생당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한범이고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고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러우 전쟁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나올 때보다 지금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이 부분적인 변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러우 전쟁의 주 전장은 서던 코리더 남부 회랑이에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합병했죠. 병합했죠.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 루간스크, 이것도 2014년에 춘너 분리주자들이 내전을 벌이는데, 이 상태에서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남부, 동부, 북부에서 전면 침공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전황은 이제 2월은 지나서 4월이 되면 러시아가 전선을 축소시킵니다. 남부와 동부 쪽으로.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대대 전술단의 한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 러시아군을 대대 전술단으로 바꾸거든요. 보통 사단의 기본적인 전투 독립단인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대대장이, 그러니까 사단 안에는 이제 뭐 보병, 포병, 기갑 다 들어있거든요. 사단장이 주의하죠. 사단장이 군단장이 있고. 근데 이걸 기동성 있게 바꾸는 거죠. 대대 단위로 대대장이 안에서 기갑, 포병, 보병 다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기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 전술단으로 러시아가 재미를 많이 봤어요. 체첸 1, 2차 전쟁, 그다음에 조지아 전쟁,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이런 데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대대 전술단으로 이제 2020년 2월 24일 침공을 했는데, 대대 전술단의 한계는 뭐냐? 전쟁의 장기 수행 능력이 없어요. 한 달 정도밖에 못 버텨요.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 크림반도 뺏길 때와 다르게 그때 쑥 들어갔거든. 총 한 방 안 쏘고 러시아가 점령했거든. 2014년 이후로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했어요. 나토는 뒤에서 도와줬고.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수도 키이우까지 치고 들어갔던 러시아 대대 전술단 부대들은 전멸했거나 보급이 안 돼서 다 후퇴했어요, 남쪽으로. 이게 2022년 2월 24일에서 한 4월이 되면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전선이 남부와 동부로 축소가 됩니다.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급속하게 실질을 회복을 해요. 언제까지? 2023년 6월까지. 그리고 현재 전선, 현재 돈바스와 크림반도로 있는 이 남동부 전선에 대규모 이제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때는 우크라이나가 실수를 해요. 그때 전략적인 실패를 합니다. 그 전선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선의 현재 전선과 2023년 6월 전선은 거의 동일합니다. 남부. 이게 99% 지역이. 그런데 2024년 8월에 젤렌스키가 갑자기 무모한 도박이라고 평가받는 쿠르스크를 침공합니다. 쿠르스크는 남부 해랑의 이 전장의 99%는 100% 원래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였거든요. 근데 2022년 8월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북부에 있는 이쪽을 침공을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서 전장이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2024년 8월 초에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한 2, 3주 만에 130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해요. 서울시 한 2배쯤 되죠. 그 이후에 이제 푸틴으로서는 이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1945년 5월 9일 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히틀러를 무찌른. 그 이후로 푸틴은 본토로 빼앗긴 최초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부가 아니라. 그래서 푸틴이 올 2월까지 이제 실제로 회복합니다. 1300 중에서 한 7, 800을 회복을 하고 6, 700제곱킬로미터를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어요. 요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우 전쟁 종전 혹은 휴전을 시작하는 단계의 그 상황입니다. 남부는 거의 뭐 교착돼 있고요. 그리고 2월 28일 날 드디어 워싱턴에서
인제 그 전에 2월 28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압박을 하죠. "너 독재자야. 선거도 안 했어. 뭐 권한도 없어."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제 코너에 몰리고, 그 이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 이전에는 먼저 미국이 러시아와 접촉을 하죠. 그러면서 인제 러시아 측 요구를 들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그 유명한 세계 생중계된 워싱턴에서 젤렌스키, 트럼프, 벤스 서로 싸우는 모습이 연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얘기를 듣고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 이거였어요. 푸틴 대통령이 점령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한다. 5분의 1이에요 지금 크림반도 돈바스까지 치면.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확보한 지역만 경상남북도 강원도 면적쯤 돼요. 다 합치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에서 20% 남한 면적이에요. 이걸 푸틴한테 주니까 젤렌스키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이었던 중요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된다, 유보한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안전보장 해줘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투자할게. 어디다가? 니네 광물에. 절반 내가 가져갈 거야. 이 안이거든요. 이 안을 사실은 이 안이면 푸틴은 좋아하죠. 이 안을 들은 상태에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야 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너 독재자야? 선거 안 했지? 선거 안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4년 5월 임기였거든요. 선거를 2024년 3월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 중이고 계엄일 때는 안 하게 돼 있거든. 그러나 아킬레스건이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압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갔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를 차려놨죠. 전 세계 기자 다 불러놓고 생중계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이제 젤렌스키가 이제 트럼프하고 벤스를 들이박은 거죠. 싸운 거죠,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3월 3일 날 나 니네 무기 공급 안 해. 정보도 안 줄 거야. 중단해 버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의 양으로 보면 50에서 55%를 자체 생산, 20에서 25%를 나토, 20에서 25%를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핵심이에요. 모든 군사, 정찰, 인공위성 자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도 안 주면 제일 강력한 무기는 하이마스, 강철비. 이거 못 써. 그다음에 어디 때릴지 모르니까 깜깜이야. 이걸 3월 3일 날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푸틴이 신났죠 인제. 쟤네들 깜깜이네. 그러면서 준비해서 3월 6, 7, 8일부터 대규모의 공세를 이제 쿠르스크에서 합니다. 왜? 남부는 교착돼 있고 쿠르스크는 다 뺏어야 되니까. 휴전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영토를 뺏긴 상황은 안 되잖아요. 이때부터 파죽 주사로 우크라이나가 뚫려요. 언제까지? 3월 14일까지 뚫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한 600 정도 장악하고 있던 걸 3월 14일 기준으로 가면 한 80에서 100제곱킬로미터만 빼고 다 뺏겨요, 다시. 그러니까 1300에서 한 13분의 1, 14분의 1 줄어드는 거죠. 이때 파죽제사를 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제 그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군이 인제 애물단지에서 전사로 바뀌었다. 북한군 파죽제사를 밀려와 북한군 바뀐 북한군 우크라이나 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월 14일부터는 갑자기 또 전선이 정체되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가 방어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3월 19일부터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주 밑에가 바로 벨고로드주라는 러시아의 주거든요. 이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km 되는데 인구 35만이 된 주도가 있어요. 위험하죠. 오히려 3월 19일에 우크라이나가 또 벨고로드를 치고 들어가요. 쿠르스크 침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빠른 속도로 벨고로드주를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3월 3일 날 무기 중단했는데 3월 14일 전선이 정체되고 3월 19일 날 왜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치고 들어갔을까요? 3월 12일 날 미국이 무기 공급과 정보 제공을 다시 시작을 해요. 그 사이에 3월 3일에 중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젤렌스키가 항복, 딱 광물협정 찍을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무기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공급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강철비라고 있어요, 영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제일 핵심적인, 러시아가 가장 아파하는 무기가 뭐냐. 하이마스라는 거거든요. M142 하이마스. 좀 말이 좀 복잡하죠. 원래 M270 MLRS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연장 로켓이에요. 바바바바바 나가는 거 있죠. M270 MLRS는 사거리가 227mm 로켓을 사용을 하면 12발이 들어갑니다. 포드 2개, 6발짜리 포드 2개. 근데 227mm 구경 안에 수리탄이 960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탄이. 이게 하늘에서 터져요. 그 960개가, 그러니까 수리탄이 쉽게 말하면 960개 하늘에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리탄 한 개의 살상 면적이 15m거든요. 지름. 그러면 960개가 떨어지면 축구장 하나 면적에 있는 인마가 살상이 돼요.
12발이면 어떻게 돼요? 축구장 12개 면적이 초토화 되는 거거든요. 쿠르스크는 평원이거든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나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이 M270 에메랄드 12발을 쏘면 축구장 12개 면적이 괴멸되니까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걸 막는 힘이었어요. 근데 하이마스는 뭐냐? 이 M270 에메랄드가 12발이 들어가고 바퀴가 탱크 캐터필더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12발 6발로. 그다음에 탱크 캐터필러를 무거운 스웨데신의 바퀴로 차륜형으로. 요게 하이마스예요. 하이 모빌리티 아틀레리 로켓 시스템의 약자가 하이마스예요. 고기동성 로켓 포병 시스템이라는 얘기. 이걸 가벼우니까 미국이 쓰는 주력 전술 수송기가 C-130 허큘루스거든요. 여기 2대까지 실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근데 이 강철비로 때리다가 미국이 이걸 안 주니까, 정보를 안 주니까 깜깜이로 뚫린 거죠. 근데 3월 12일 날 다시 제공을 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선을 제압해서 남부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 상황이에요.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푸틴 뭐 관계없고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무기를 주면 안 주면 요게 지금 전황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는 이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황은 트럼프 손안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말 안 들어? 무기 안 줘. 푸틴 말 안 들어? 무기 줘. 말씀해주신 협상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 협상의 흐름은 가장 중요한 게 젤렌스키, 트럼프, 워싱턴 공개 충돌 요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전. 전쟁을 끝낸다죠.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뺏기고 그다음에 나토 가입 안 되고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나토 가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나토 가입시켜주면 전쟁 끝내겠다고 젤렌스키가 그러거든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 절대 안 되니까 이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전쟁을 끝내는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1조가 뭐냐? 영토 확정이에요. 영토 확정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5분의 1 뺏기고 러시아는 5분의 1 점령했는데 여기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다음에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한다는데 푸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못 끝나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2월 28일 날 들이받았던 거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말이 바뀌었어요. 휴전으로.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어요. 이제 종식이라는 말이. 종전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지금 휴전이에요. 자세히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종전에서 휴전으로 바뀌었어요. 휴전은 쉽죠. 왜냐면 끝내는 게 완전히 끝내 영토를 뺏겼어도 잠깐 쉬는 거니까 그거는 도장 찍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큰 흐름은 종전에서 휴전으로 바뀌었고, 자, 이 휴전안이 처음에는 에너지 인프라 전면 휴전도 아니고, 왜냐면은 전면 휴전하기는 양쪽 다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우크라이나 영토 뺏어야 되고 다시 찾아가야 되고, 러시아는 자기들이 유리한 전장인데 왜 휴전하지? 그러니까 부분 휴전의 합의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 노래 가사 있죠. 님이라는 글씨에 점 하나만 찍으면 이 점이 하나 중요해요. 트럼프, 푸틴이 합의한 건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만 휴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이 중요해요. 미국은 에너지 점 인프라고 푸틴은 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푸틴은 에너지 인프라만 휴전하려고 그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점 인프라. 님하고 남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푸틴의 노림수는 지금 겨울철에는 연료 에너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때리면 추우니까 우크라이나는 고통스러운 게 빠져요. 근데 지금 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 때려봐야 우크라이나가 별로 안 아프거든. 근데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를 러시아 때리면 아프거든. 왜냐? 우크라이나가 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때리는데 푸틴 전쟁 자금이 다 석유에서 가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에 합의하면 우크라이나는 별 재미 못 보고 푸틴은 재미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은 점을 안 찍는 거고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은 에너지와 점 인프라면 기관수를 다거든요. 그럼 휴전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요거 갖고 치고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점 하나만 찍으면 이거 갖고 이제 싸우다가 사우디에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셔틀 회담이 열려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셔틀이냐? 셋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옆방에서 미국, 우크라이나 합의하고 옆방으로 옮겨가서 미국, 러시아 회담하고 이렇게 중재하는 거예요. 셋이는 안 모였어. 서로 왼수니까. 근데 갑자기 또 흑해까지 휴전을 넓히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 흑해는 우크라이나도 곡물을 수송하는 수송로고 수출.
그다음에 러시아도 밀과 식량과 비료를 수출하는 항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하면 서로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밀 수출을, 식량 수출을.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여기로 하자고 인제 합의가 휴전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럼 이 또 푸틴의 노림수는 뭐냐? 원래 농산물 수출에는 제약이 없어요. 제재가 없어요. 모든 거 수출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푸틴은 이걸 왜 하느냐? 일단 흑해 함대에 대한 우크라이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인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 두 번째가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곡물 수출하는데 국제 금융망, 그걸 스위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결제망이 돼야 결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러시아가 배제돼 있거든요, 제재가. 그 곡물을 수출할 수 있지만 금융망에서 퇴출돼 있기 때문에 국제 공동 금융망에서 이 수출을 못 해요. 푸틴이 뭐라고 제안했느냐, 트럼프한테. 그러면 그 국제 금융 공동망, 금융 결제망에 스위프트에 우리 다시 합류시켜 줘. 예, 트럼프가 알았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 러우 전쟁 시작한 이후로 첫 제재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토는 반대죠. 저런 나쁜 놈한테 나쁜 짓한테 제재 해제 준다고? 미국하고 충돌이죠. 그럼 트럼프 성격에 트럼프 맘대로 하니까 제재 해제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 맘대로. 근데 못 해요. 국제 공동 결제망 스위프트의 본부는 EU에 있고 EU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 줘도 EU가 "나 못 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협상은 종전에서 휴전으로. 처음엔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그리고 제재 해제해 주려고까지 해 줬는데 EU가 막고 있고. 그럼 푸틴이 휴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트럼프는 어떠냐? 트럼프가 푸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목표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미국 돈 안 쓰려고. 그때 인제 푸틴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니네한테 관세 매길 거야." 트럼프 I love 관세 알죠? 그러면 뭐 푸틴이 뭐 관세를 무서워하나?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 푸틴은 전쟁 자금을 석유, 가스에서 얻는데, 트럼프가 말하는 건 일종의 세컨더리 관세예요. 세컨더리 보이콧. 뭐냐? 러시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20% 뭐 때리지만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수입해 가는 국가는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를 인도나 중국이 가져가면 이 국가들은 어떻게? 미국하고 장사 못 하는 거죠. 무서운 카드를 꺼내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젤렌스키 독재자 때리고 압박하고 무기 중단했지만 지금 푸틴이 말을 안 들으니까 푸틴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칼자루는 아닌 것 같지만 트럼프가 지고 있다. 종전 어려우니까 휴전으로 간다? 아마 휴전으로 갈 거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요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러우 전쟁의 큰 흐름이고, 전선은 크게 교착돼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인제 벨고로드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시 쿠르스크처럼 침공하니까 인제 열점지대가 쿠르스크하고 벨고로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르스크주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인제 80제곱백 정도 되는 좁은 지역, 그다음에 벨고로드 점령한 지역, 여기가 지금 인제 열점지대가 되고 있는 거죠. 요게 전체적인 우크라이나 전황과 협상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뜻대로 갈 거다. 이 휴전으로 갈 거다. 왜냐? 양쪽도 지쳤으니까. 그리고 시기는 5월 9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 5월 9일은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푸틴은 여기에 시진핑도 초청을 했고 베트남 최고 지도자도 초청했거든요. 푸틴은 이때 5월 9일 전승절을 아주 강하고 위대한 러시아를 보여주는, 최근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 열병식을, 화려한 열병식을 푸틴이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번 2025년 5월 9일 전승절을, 왜냐? 몇 주년이에요? 1945년. 80주년이잖아요. 화려하게 치르고 싶어 해요. 여기 김정은도 초청이 된 것 같아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 방문한다고 올해 공식 확인했어요, 크렘린이.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 중인데 화려하게 열병식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고 "내가 이겼어. 러우 전쟁이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날 화려하게 러시아의 새로운 자르로 "내가 러우 전쟁도 이겼어." 선언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는 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종래가 투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젤렌스키의 지금 상황과 지난번 회담으로 인한 젤렌스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젤렌스키가 왔죠. 생중계됐죠. 그러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불쌍한 우크라이나인데 벤싸하고 같이 손잡고 막 면박 주고 구박하고, 뭐 "기자는 양복 없어?"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었을까요? 일부러? 자기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 놨다는 얘기는 젤렌스키가 와서 광물협정에 도장 찍는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고요. 근데 젤렌스키는 입고 오라는 양복도 안 입고 왔고 군복 입고 와서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싸워서 누가 이익을 봤을 것 같아요? 젤렌스키죠. 왜냐? 젤렌스키가 가서 딱 5분의 1 뺏겨 인정해 줘. 나토 가입 안 돼. 광물협정에서 우크라이나 히토리 절반 뺏겨 미국한테. 그다음에 안전보장도 못 받고 와. 여기 도장 찍고 돌아가면 우크라이나에서 돌 맞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지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다.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나토는요. 잘했어 너. 너 지원해 줄게. 이런 여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젤렌스키는 카드가 없거든요. 그 벤츠는 얼마나 야비하게 나와요. 거기서 막 부통령이 막 젤렌스키는 막 힘없는 나라 대통령이 강대국의 그 뭐라 그럴까 좌우수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만들어 오는 쇼판을 젤렌스키가 뒤집어 엎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잘했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무기 공급 중단했고 쿠르스크가 뚫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젤렌스키의 개인적 인기는 올라갔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군은 희생당한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광물협정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했어야지. 그럼 쿠르스크 뚫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개인적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그 팔을 뒤집은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카드가 없는 젤렌스키가 그럼 협상했어야지. 결과적으로 쿠르스크 600 중에서 한 500을 뺏겼잖아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희생당했잖아요. 무슨 뭐 트럼프가 뭐 수천 명이 포위됐고 뭐 푸틴한테 살려달라고 할 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저는 정치 마케팅 중에 하나였다.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을 속 시원하게 해준 건 있지만 속 시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리를 택했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쇼파를 젤렌스키가 이용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사람들이 트럼프가 만 함정에 젤렌스키가 빠졌다. 트럼프가 그런 함정을 왜 파요? 어차피 카드도 있는데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압박을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에 숨은 그림 많이 외신이 그랬어요. 트럼프가 젤렌스키 끌어들여 수모를 줬다. 함정을 팠다. 아니 그런 함정을 왜 팝니까? 안 그래도 힘 있는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트럼프 잘한다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무 야속하다. 벤츠 야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거든요. 약소국의 서름. 그러면 결국 약자 코스프레 하면서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갔고 젤렌스키의 정적들이 있거든요.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 대사관으로 사실 쫓겨갔는데 이 사람은 신뢰도가 90%가 넘어요. 이 잘루즈니조차도 젤렌스키한테 싸우고 오니까 욕 안 했어요. 아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젤렌스키한테 욕하면 국민들한테 돌맞으니까. 그런 숨은 그림이 있다. 전쟁은 냉혹한 거고 만일에 우크라이나의 실리를 위해서라면 협상을 하고 왔어야죠. 그랬다면 우크라이나 희생이 줄어들었겠죠. 결과는 똑같잖아요. 광물협정하고 쿠르스크 뺏기고 우크라이나군 많이 희생당하고 젤렌스키는 뒤지로 올라가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